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에 시행된 고2 11월 학평 화법 작문 언어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화법 분석 파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문학과 독서에 비해서는 화법이나 작문 쪽을 다소 쉽게 여기고 소홀하게 보기가 쉬운데 그래도 사실은 문학 독서를 아무리 잘해도 화법에서 예상치 못하게 한 3문제, 4문제 정도를 틀린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는 등급이 최소 하나, 많으면 2개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화법, 작문 또는 언어 이런 영역들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파일에 대한 설명을 좀 하기로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 글씨는 본문에서 주목할 부분이겠고요. 파란 글씨는 그에 대한 설명. 설명은 이제 내신에서 다루는 형식의 설명이 될 수도 있고 출제된 문제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초록색인데 초록색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 판단해서 이번 내신이라기보다는 관련 내신에 나올 수 있는 또는 출제된 문제들을 참고로 해서 달아놓은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화법 지문이 이 자체가 난도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을 인용해서 시험을 내는 학교들이 꽤 많죠. 뭐 시험 범위에 이번 11월 모의고사 들어간다. 또는 이제 학습지나 추가 자료로 심지어 고1인데 고2 거를 가지고 와서 하기도 하고 선생님도 이제 가르쳤던 학생들 보면은 고2 독서를 배우는 학생인데 이 독서는 비문학이죠. 그것을 배우는데 시험 범위는 고3 전년도 3, 6, 9, 10 고3이 아니죠. 고2 전년도 3, 6, 9, 11월 모의고사 아니면 고3 3월, 6월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시험 범위가 타학년의 것까지 이제 모의고사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화법에 나오는 이런 지문도 충분히 이제 시험에 출제될 수 있어서 이 분석 파일을 한번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보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분석이 끝나는 부분이고요. 사실 내용은 여러분들 열심히 풀어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아래에는 지문 확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어서 이것도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파일은 이제 화법 문제 파일인데 보시면 학평 변형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학평에 나왔던 문제와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사실은 내용이 달라요. 근데 학교 시험에서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도 이렇게 기존 출제 문제를 약간만 변형한 이런 유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보는 건 분명히 내신에 대한 도움도 될 거고 또 이것은 모의고사의 문제 유형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모의고사에 대한 어떤 대비까지 될 수 있겠습니다. 변형은 어떤 식으로 되냐? 예를 들면 적절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걸로 바꾸고 선지 내용을 수정한다든지 또는 적절한 것을 그대로 두더라도 선지에서 묻는 내용 사실 본문이 이렇게 있으면 물어볼 내용을 바꿔서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풀어보시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구나, 내용이 다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화법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문제를 풀어주는 거는 이제 뒤에 있는 언어 영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법이죠. 그 부분을 좀 풀어줄게요. 그 부분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니까. 다음으로는 이렇게 화법과 작문도 본문 정리한 것과, 이 경우는 조금 길었죠. 네, 이렇게 작품에 대한 어떤 해제, 설명을 정리해 놨다 알 수 있겠고, 작문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화법과 작문이죠.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변형 문제 해서 각 파일의 변형 문제는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 최소 10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실은 이 지문 안에서 10문제를 다 다룬다라고 하면 네, 지문의 내용을 거의 뭐 꼼꼼하게 다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특히 이번 내신에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인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반드시 풀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작문도 정리된 파일이 있고, 이렇게 변형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고, 이제 언어를 보도록 할게요. 언어 같은 경우는 별도의 본문이, 사실 요즘 추세가, 요즘이라기보다는 한 4, 5년 전부터의 추세는 이렇게 본문을 제시하는 스타일의 언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도 네, 이론적인 부분은 학교에서 내신 기간에,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다루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요. 우리는 문제를 바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첫 번째로 보려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중세국어에 대한 문제, 바로 2번 문제입니다. 자, 중세국어는 왜 어렵냐? 이런 글자 보면은 못 읽으니까 어려워요. 그리고 한자 섞여 있어서 어려워요. 학생들 입장에서.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게 뭐냐? 이거 못 읽어도 탐욕을 못 읽는 학생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불나와가 불은 이 불보다에서 불보다 라는 거, 이것만 잘 대응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불이, 현대국어의 불이 중세국어 때에는 ብል, 의모음으로 쓰였구나 알 수 있고요. 현대국어의 보다는 중세국어에서는 라와, 이거 여러분들 청산별곡에도 나오는 거 아니? 너보다 씨름 많은 나, 이거를 널라와 씨름한 나,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응만 시켜주면 중세국어를 읽어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풀어낼 수 있고요. 자, 변형 문제에서 답을 먼저 알려주고 싶은데, 답이 되는 것은 2번 보시면 의는 집이 호수로 바뀔 경우 애로 쓰일 수 있겠군 이라고 했는데,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 애로 쓰이냐 안 쓰이냐를 본문에서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호수로 바뀌었을 때의 우가 음성 모음이면 그 뒤에는 음성 모음이 오냐 양성 모음이 오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음성 모음일 경우엔 뒤에 아이 애자가 아니라, 아니죠, 어이 애자가 와요. 왜 그러냐? 아나 오 관련 글자는 양성이고요. 그리고 어나 우 관련 글자는 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음 조화를 고려해 봤을 때에는 2번이 틀린 말, 아이의 자가 온다는 것은 틀린 말이 되겠고, 어이의 자가 온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본문에서 호수 뒤에 애가 오냐, 뭐 어이애가 오냐, 이걸 찾을 수도 없고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모음 조화라는 사전에 지식이 있어야지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1번 잠깐만 보면 아이의 자는 선행체언의 끝 음절 모음의 성격에 따라, 여기서 모음이 어떤 성격이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양성 모음, 음성 모음에 대한 얘기거든. 뭐 성격이 뭐 까칠하다, 뭐 착하다 이런 성격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음의 성격이라는 말에서 아, 모음 좋아. 이거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번은 정리가 되겠고요. 다음 3번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보기에서 직접 구성 요소라는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먹이통이라는 말은 먹이와 통으로 분리가 되고 다시 통은 이제 그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일어, 하나의 형태소밖에 없는 단어이고 먹이는 먹과 이로 나눠진다 예요. 자, 이 파일을 구매해서 풀어본 학생들은 아마 2번을 쓴 경우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림책. 자, 그 2번이 아니라 1번을 쓴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답이 2번이니까 2번 많이 썼겠죠. 1번은 뭐냐면 어근과 접사로 분석되고 해서 접사가 아니죠. 놀이와 터는 둘 다 어근. 그러니까 놀이는 정확히 말하면 놀과 이로 나눠지는데 터가 접사가 아니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1번은 답이 안 되겠고 2번 그림책은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된다. 맞죠? 그림과 책. 그리고 니은에서 어근과 접사로 분석된다. 그림이 그리다 할 때의 그리 플러스 명사를 만드는 미음이 결합한 것.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그리가 어근 그리고 미음이 접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2번인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보면 3번 같은 경우는 국그릇 이런 거를 보자마자 국이랑 그릇으로 나눠지긴 하는데 그릇은 더 이상 나눠질 뭐 어떤 건수가 없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넘기셔야 돼요. 어근 접사 맞나?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다 라는 거 시간 절약을 위해서. 네. 참 이것도 4번도 많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수저통은 수저와 통으로 분리될 경우에 이제 수저가 수와 저로 나눠지는 각각의 어근이고 통은 앞에서 이미 나왔죠. 어근이라고. 따라서 사실은 여기 어근과 접사로 분석되고 에서 이미 틀렸는데 수와 저는 어근과 어근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막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는 금 숟가락이 아니라 금 숟가락 플러스 젓가락. 이게 정확한 뜻이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변형 문제 말고 관련 문제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번 문제 중세국어 문제라서 풀어주고 싶은 건데 보시면 이 주격조사는 정말 항상 중요하게 중세국어에서 다루는 영역이죠. 그랬을 때 한번 보자. 보기를 굳이 안 보고도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중세국어의 주격조사는 이 모음이 그 다음에 형식이 없는 주격조사 이렇게 있다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을 한번 볼까요? 채연인 부모 뒤에 주격조사가 결합하면 음절 수가 달라지겠군 이라고 하는데 생각해봐. 부모라는 말 뒤에 주격조사가 결합하면 이 셋 중에 어떤 주격조사가 결합을 할까요? 부모 이상하고요. 부모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단모음 이 또는 왜, 위일 때에는 주격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요 형태. 그런데 오는 지금 여기 밑줄 쳐놓은 이 모음에 포함이 안 되죠. 그 말은 뭐냐? 모음 이자가 결합을 한다. 그러면 맨 아래 감에, 괴, 어니 같은 것처럼 같은 원리를 적용해보면 부외가 될 거예요. 그럼 음절이 이음절 부모에서 여전히 이음절 부외로 바뀌었어요. 맞죠? 따라서 음절수가 달라진다는 틀린 설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은 이 모음 이 같은 경우 모음이 아니죠.
이응 플러스 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체언 끝에 오는 자음은 연철하여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현대국어에서는 선생님 이름이 태훈인데, 자, 태훈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라는 형태를 밝혀서 쓰죠. 그런데 중세국어에서의 요 이자는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이 자리가, 요 이응이 있는 자리가 앞글자에 받침, 뭐 이런 보기에서는 보통 종성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앞글자의 받침을 받아들일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이응 플러스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많이 쓰이는데,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쓰이는 경우는 사실상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 형태가 있지만 앞글자 받침을 항상 받아들인 연철 형태를 쓴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접하게 될 주격조사 2는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98%는 그럴 거예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모의고사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네, 나머지 언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내신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많다 보니 20문제까지 출제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풀어보시고, 또 모르겠는 부분들 풀다가 의문이 생기는 부분들은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을 달겠습니다. 그럼 고생하셨고요. 이어서 현대시를 공부하겠습니다. 현대시는 수능 연계율이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작품을 접했을 때 스스로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이번 모의고사에 출제된 이용학의 항구란 작품도 굉장히 낯선 작품이었는데요.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을 연습하는 그런 공부를 중점적으로 해볼 거예요. 자, 시는 먼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한 번 읽는 것보다 빠르게 2번 읽는 것이 훨씬 더 시 해석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시정지를 누르고 빠르게 2번 읽어보세요. 자, 다 읽으셨나요? 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석할 때에는 먼저 주제를 파악한 다음에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을 그 주제에 맞추어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의 주제를 한번 먼저 알아볼게요. 주제는 당연히 시에서 끝부분에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의 시상이 주로 끝부분에 집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끝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먼저 중요한 좀 시어들을 살펴볼까요? 나는 날마다 바다에 꿈을 꾸었다. 나는 믿고저 했었다. 여러 해 지난 오늘 마음은 항구로 돌아간다. 부두로 돌아간다. 그날의 낮이니여. 자, 지금 마음이 어디로 돌아가고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고 있네. 그죠? 과거의 부두나 항구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걸 마음이 과거로 돌아간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바로 회상이라고 부르죠. 그죠? 회상이라고 불렀고, 그럼 과거에는 내가 뭘 했어? 바다에 꿈을 꾸었어. 그러면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어서 말로 만들면 돼요. 꿈을 꾸었던 과거에 대한 회상. 이게 바로 이 시의 주제입니다. 간단하죠? 끝부분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요약을 하면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나머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파악하면 돼요. 시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때 역시 도움이 되는 건 뭐가 있냐면, 도움이 되는 그런 팁이 뭐가 있냐면, 바로 긍정적인 의미의 시어와 부정적인 의미의 시어를 나누면서 시를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앞부분부터 부정적인 시어 한번 찾아봅시다. 검 누는 소리. 검은색은 아무래도 좀 부정적이죠?
검은 기선, 뭐 희멀건 얼굴, 시금트레한 눈초리, 뭔가 생기 있는 눈초리가 아니야. 꺼머티티한 좀 힘없는 눈초리야.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의미의 시요. 푸른 하늘이 있겠네. 그죠? 그럼 간단하네. 이 시의 지금 배경이 항구잖아요. 그죠? 항구. 또 보니까 어린 시절에 화자가 항구에 있었네. 항구에서는 그런 인부꾼들, 이런 사람들이 다 거무스르하게 보였네. 생기 없이 희멀하게 보이고 시금트레한 눈초리로 보이고 그 가운데서 나는 꿈을 꿨었네. 뭔가 자신의 이상을 가졌다는 그런 뜻이네. 그리고 나는 그때를 지금 어른이 되어서 회상을 한다. 생각을 한다. 자, 그렇다면 화자는 왜 지금 어른이 돼서 과거를 회상할까요? 지금은 꿈을 자신이 어렸을 때처럼 크게 갖지 못하거나 혹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화자의 정서를 또 파악할 때 과거의 좋은 것을 회상한다면, 다시 한번 과거의 좋은 것을 회상한다면 그건 바로 정서가 어떤 것이냐면 그리움이에요. 과거의 좋은 것을 회상하는 것은 뭐다? 그리움이다. 정서가. 그럼 화자는 과거에 대해 바로 그리워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정서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많아요. 여러분들 고2 이제 고3 되는데 시련과 고난 많잖아요. 그쵸? 어렸을 적에 내가 초등학교 때 유치원이었을 때 꾸던 꿈, 나는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가 될 거야. 나는 막 세상을 구하는 막 그런 영웅이 될 거야. 이런 꿈들을 어렸을 때는 마음껏 꿀 수 있지만 어른이 돼가면서 그 꿈들을 잃어버려요. 왜? 세상에 너무 이렇게 너무 쩔어서, 세상에 너무 지쳐서, 세상의 현실에 지쳐서 마치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서 그 기나긴 항해, 힘든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선원들이나 이런 부두의 인부꾼들처럼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바로 꿈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거를 떠올리는 그런 작품이 바로 이 시입니다. 여러분들도 참 공부라는 그런 현실에 많이 지칠 거예요. 하지만 한 번씩 이런 작품들을 읽을 때 어린 시절의 꿈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힘차게 공부를 해나가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를 볼게요. 다음 시는 희망에 대한 희망의 거처라는 그런 이정록의 시입니다. 역시 낯선 시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일시정지 누르고 빠르게 2번 읽읍니다. 자, 다 읽으셨나요? 역시 이 시도 끝부분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주제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끝부분 보니까 삶이 나와 있네? 상처가 나와 있네? 버팀목을 꺼낸대. 그랬더니 버드나무와 옥수수가 푸른 이파리들 눈을 맞춘대. 그냥 이 상처는 부정적인 의미의 시어잖아요? 그죠? 그냥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을 꺼낸대. 그래서 버팀목을 꺼내는 건 상처를 이겨낸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상처를 이겨낸 삶의 모습, 생의 모습. 이 생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푸른 이파리 이렇게 나오니까 생명의 모습 이렇게 되겠네. 근데 뭘 보고 그런 걸 느낀 거야?
보니까 버드나무와 옥수수를 보고 그렇게 느꼈네요. 끝! 이 바로 주제예요. 역시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의 시어로 나누어서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뭐 헛발, 헛발, 목 울 때까지 울컥울컥, 허방, 흠집, 상처, 뭐 이런 거네요. 근데 이러더라도 막 발가락을 들이밀고, 근성을 키우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막 이러네. 한마디로 이런 상처, 이런 걸 이겨내는 모습이네. 그래서 푸른 이파리, 생명을 이렇게 생명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네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역시 헛발을 디디고 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상처를 흠집이 나고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기둥을 세우고 더욱더 발가락을 들이밀고 뿌리를 내밀고 시련을 이기려고 오히려 그 시련을 고난을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는 버팀목으로 만들어서 열심히 살아나가야겠죠. 그러면 푸른 이파리 같은 생명, 싱그러운 생명을 우리가 내비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뭐야?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 그게 바로 희망이라는 겁니다. 희망은 바로 이러한 고난과 시련에서 이겨내는 것에 희망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인생 삶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시를 해석하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나무 아카데미의 그런 학습 자료를 통하면 좀 더 세부적인 이런 내용들과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표현법이라든지 직유법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쭉 확인을 하셔서 바로 자, 푸주를 누르고 일시정지 누르고 요 내용들 한번 쭉 읽으시고 시험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록색 시험 출제 요소들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내용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핵심 정리들 역시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쳐 생에 대한 거쳐, 희망의 거쳐 역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특히 시험 출제 요소들 일시정지 누르고 쭉 보세요. 이 내용들 모의고사에 특히 출제가 된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정지 누르고 이렇게. 자, 그러면 수고하셨고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현대시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를 해석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현대시에 이어서 유시전이라는 고전소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전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유씨라는 여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이에요. 그러면 같이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차설, 이때 유씨 해평읍을 떠나 절강을 향해 가며 말하기를 성인의 말씀에 참으로 흥진 비례는 사람의 일상사라 하였거니와 팔자 기박하여 난군을 천리밖에 두고 불측한 일을 당하여 목숨을 겨우 부지하였으되 슬프다.
한림은 어디에 가 잦아지고 내 이러한 줄 모르는고 라고선 유씨가 자신의 지금 처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남편을 천리 밖에 두고서 불축한 일을 당해서 목숨을 겨우 부지했다는 거죠. 하며 애연히 울면서 가니 산천초목이 다 슬퍼하더라. 이 유씨의 슬픔에 이런 자연물까지 다 슬퍼했대요. 이 부분은 의인화가 또 드러나지만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럭저럭 절도에 다다르니 청산이 먼저 들어가 정양옥께 유씨 오심을 전하니 양옥이 놀라 칭찬하되 여자의 몸으로 이곳 만리길을 헤매고 이르렀으니 남자라도 어려웠으리라 하고는 심리 밖에 나와 기다렸다. 한림 부르며 슬피 우는 청량한 소리는 사람 애간장을 끊는 듯 하더라 라고서 편집자적 논평이 또 나타나 있습니다. 양옥이 하인에게 전갈하되 먼 길에 평안히 왔습니까? 하거늘 유씨가 그간 중에도 위문하러 나오시다니 실로 미안하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는 말씀은 종후의 노나매다 라고 통곡을 하니 길 가던 사람들 보고 들으면 네 아니 눈물을 흘리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는 거죠. 청초히 말하기를 유씨 정절은 만고에 없을 것이다. 유씨의 정절에 대한 칭송이 드러나는 거죠. 유씨가 관 앞에 이르자 이 관은 유씨 남편의 관이에요. 유씨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씨가 이 먼 험한 길을 온 겁니다. 유씨 왔나이다. 어찌 한 말씀도 없으신고 이제 가시면 백발 노친과 기댈 곳 없는 첩은 어찌하라고 그리 무정하게 누웠는고 첩이 삼천리 길을 마다 않고 지척이라 달려왔건만 반기지도 아니하시나이까 라고선 지금 죽은 남편에다 대고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무정하게 떠났다고 남편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양옥은 밖에서 울고 유씨는 안에서 통곡하니 그 구차한 정경은 참아보지 못할 것 같았다. 여기에서도 서술자의 생각이 드러나죠. 편집자적 논평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를 보면 남편 춘매가 혼백으로 나타나 유씨에게 후생을 기약하고 떠난다. 혼백이 되어서 유씨에게 약속을 하고 떠났대요. 비현실적인 사건이 드러나죠. 유씨가 시신을 붙들고 울다가 그만 쓰러져서 죽었대요.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극도에 달아서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상을 치르려고 했는데 이때 유씨 혼백이 한림을 붙들고, 한림은 바로 남편 춘매죠. 유씨 혼백이 한림을 붙들고 구천을 급히 따라오거늘 남편의 혼백을 따라서 저승으로 가는 거예요. 한림이 돌아보니 유씨 오거늘 급히 위로하여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 오는가 바삐 가옵소서. 남편 춘매는 자신을 따라 구천으로 오는 유씨를 만류해서 다시 이승으로 가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유씨가 내 어찌 낭군을 버리고 혼자 어디로 가며 남은 명을 보존하오리까. 낭군과 한 가지로 구천에 있겠습니다. 라고선 싫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승에 같이 갔어요. 이걸 보고선 염라왕이 말을 합니다. 춘매는 인간에게 가서 시한을 어겼다. 그리고 사신을 명하여 급히 잡아들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춘매가 말해요. 내 돌아온 길에 아내의 혼백을 만나 다시 돌아가라 만류하다가 시한을 어기어 하는 수 없이 데리고 들어가노라. 그러자 이제 염라대왕이 춘매와 유씨를 불러 세우고 물어 말하기를 춘매는 제 원명으로 잡아왔거니와 유씨는 아직 원명이 멀었는데 즉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어찌 이 구천에 들어왔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유씨가 대왕께서 사람을 생기게 하실 때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이라 그중 부부에도 중한지라 남편 춘매를 결단코 따라왔사오니 대왕께서는 첩도 이곳에 있게 해주옵소서 라고선 이 삼강 오륜 중에 오륜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나 구천에 있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왕이 유씨를 달래서 안 된다 너 가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유씨가 또 말합니다. 대왕의 법으로 세상에 내었다가 어찌 첩에게 이런 작별을 하게 하였으며 또한 남편 춘매에게 어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이리도 일찍 저버리게 하셨습니까? 부자 유친이라더니 지금 남편 춘매가 죽음으로써 부자 유친 못하게 됐다라는 거죠.
즉 사람을 만들 때 오륜을 지키라고 해놓고 남편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것은 부자 유친과 같은 도리를 어기라는 것이라는 거죠. 나는 새와 달리는 짐승도 다 짝이 있사오니 하물며 젊은 인생 배필 없이 어이 살며 의탁할 곳 없는 몸을 누구에게 붙여 살라고 하십니까? 여필 종부는 인간 제일의 정절이니 결단코 춘매를 떠나지 못하겠습니다. 아내는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이 여필 종부를 인간 제일의 절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씨가. 그리고 자신은 무조건 남편과 함께 하겠다라고선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자 염라대왕이 그대 모친과 춘매 모친은 누구에게 부탁하고 왔느냐. 너네 양가 어머님은 누가 봉양하라고, 너가 이승에 가서 봉양해야지 라는 거죠. 그러자 유씨가 정이 이토록 절박한데 첩의 청춘으로 부부 함께 있어야 봉양도 하옵고 영화도 볼 터인데 공방 독침 혼자 누워 무슨 봉양하며 무슨 참 영화 보으리까. 부부 지정은 끊지 못하겠습니다. 즉 부부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부모님 봉양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모친보다 춘매와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유교적 가치에 앞서 사랑을 택하는 적극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그러면은 다른 배필 정해줄게. 다시 이승 가서 살다 와라 라고 말을 해요. 염라대왕은 약간 생각이 없는 거죠. 춘매 말고 다른 배필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든 유씨가 이제 염라대왕을 막 꾸짖어요. 아무리 저승과 이승이 다르오나 대왕이 어찌 무료한 말씀으로 건곤재생의 여자로 더불어 희롱하십니까? 대왕께서 저러하고도 저승을 밝게 다스리는 대왕이라 하십니까? 라고선 여망을 책망하는 거죠. 초월적인 존재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염라대왕이 이러한 유씨의 백설같은 정절과 절의에 탐복하여 말하기를 그대의 마음을 탐지해보고자 하매니 도리어 무색하도다. 내 그대를 위하여 가군과 함께 도로 내려보내니 세상에다가 부귀영화를 누려 자손에게 전하고 한날 한시에 들어오라 라고선 유씨의 정절에 감동해서 염라대왕이 유씨와 남편 춘매를 이승으로 돌려보내면서 글이 끝납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죽음마저 불사한 남편에 대한 유씨의 사랑과 높은 정절이 되겠죠. 아까도 봤듯이 가장 큰 특징은 편집자적 논평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고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여인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편집자적 논평이 많이 나타나 있었으니까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아닌 부분에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다음에 기억에서 미음 중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그리고 15번과 같이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난 다른 작품을 고르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15번에서는 4번 이 부분에서 편집자의 논평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현대소설 아득한 나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방송국 기자였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해직 통보를 듣고 생활에 불안감을 느낀다. 매사 능동적이고 자존심이 강했던 남편은 철저히 관계없는 사람처럼 두 번의 역사적인 밤에 현장에 있지 못했다.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일단 서술자 나가 드러났는데 즉 1인칭 시점이죠. 그런데 남편이 주인공에 해당해요. 따라서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술자는 나이지만 중심 인물은 나가 아니라 남편인 거죠. 남편은 방송국 기자였는데 갑자기 해고를 당하고 능동적이었던 남편이 두 번의 역사적인 밤에 현장에 있지 못했대요. 관계없는 사람처럼 뭔가 배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의 돌연한 역사적인 밤을 겪고 난 다음 그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어떤 모멸감을 느꼈다. 아니다, 말이 틀렸다. 자신의 생업에 대한 주저, 회의, 나아가서 모멸은 취재 현장에서마다 맞닥뜨리고 했던 터이라 이번에는 자신의 능력 자체, 곧 기자로서 마땅히 갖추고 있어야 할 본분을 불신하게 되었다. 즉, 이 모멸감은
취재 현장에서도 계속 남편이 느껴왔었고, 이번에는 모멸감보다 더 나아가서 기자로서 마땅히 갖추고 있어야 할 본분을 불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역사적인 밤을 겪고 난 후에 남편의 변화가 나타나 있죠. 자신에게는 그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동료들은 더 유들유들해진 것 같았고 더 고분고분해진 듯했다. 동료들은 그와 다르게, 남편과 다르게 역사적인 밤을 겪고 나서 더 고분고분해졌대요. 다들 사태를 훤히 알고 있으면서도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고 현실 세계의 문제를 외면하는 태도를 보인 거죠. 공연히 전화질이나 해댔고 어디선가 날아올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능동적인 태도를 지녀야 하는 기자가 그냥 전화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는 거죠. 다 그런 거지 뭐라는 유행과 가사만을 읊조리는 냉소주의자들로 자족하기에 분주했다. 그것은 엄연한 직무방기다. 그래도 줄기차게 화면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그런 기계적인 일련의 직무 수행을 문득문득 되돌아보면 한편으로 우습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 시덥잖은 것들아 사기를 치려면 석 달 열흘쯤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갈 만한 사기를 치라 라고 고함을 지르고 싶었다. 기계적인 일련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분노감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 다른 동료들이 하는 행위를 사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어디선가 올 전화를 기다리고 있고 그 전화대로 진실이 아닌 사실을 화면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의 주위에는 점점 두터운 벽이, 무건의 벽이 둘러싸이고 있었다. 심지어 그를 따르는 한 후배 기자까지도 이 선배 오늘 저녁 부서 회식에 참석할 거요? 나까지 안 찍히려면 적당한 핑계를 하나 만들어놔야지 라고 말을 했대요. 나까지 안 찍히려면 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선배는 찍혔다는 거죠. 남편을 따랐던 후배 기자가 부서 회식을 피하려는 모습에서 이제 속물적인 사고로 인해서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는 이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의 생업에는 패배감을, 직장 안에서의 위상에는 무력감을 느꼈다. 괴물의 화면을 만드는 괴물의 집단이었다. 기자 집단을 괴물의 집단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의 결론은 이랬다. 먹물들은 위가 닥치면 다 비겁해진다. 그리고 처자식 걱정부터 먼저 한다. 도대체 이놈의 동네에서는 기자로서의 사명감이 없어진 지 오래다. 여기서 먹물은 기자를 비유한 표현이죠. 그리고 이 먹물들에 대해서 지금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요. 얘네들은 다 비겁해지고 위기가 닥치면 기자로서의 사명감도 없다. 따라서 다들 기계고 로봇일 뿐이다. 다들 그냥 수동적으로 일할 뿐이다. 과격하게 말하면 모든 먹물들은 태업할 권리조차 있는지 어떤지도 모르는 까막눈이다. 기자를 먹물에 비유했고 기계, 로봇에 비유했고 또 까막눈이라고 비유하고 있죠. 그것도 총 앞에서만 와들와들 떠는 과민성 체질의 까막눈이다. 어떤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까막눈이라고 하는데 즉 권력에 대해서는 안 돼요. 권력에 대해서는 비겁해진다는 거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모르는 척하고 기자로서의 사명감을 잊은 채 권력에 휘둘리는 기자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비판적으로. 그러니 이미 먹물도 뭣도 아니다. 그는 자신의 입지가 점점 비좁아지고 있음을 매일같이 느끼고 있었다. 그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신을 아무렇게나 내던져버렸다. 이상하게도 생활의 불안감 따위는 까마득히 사라졌다. 나는 그의 실직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을 작정이었다. 이웃 사람들, 예컨대 아래채 새빵 가족, 구멍가게 주인, 쌀가게 주인, 연탄가게 주인 등에게는 말을 하지 않으면 될 것이었고 일가 친지, 그와 나의 친구들에게는 내가 먼저 전화를 걸지 않으면 될 터였다. 그쪽에서 먼저 전화를 걸어오더라도 그의 근황을 얼버무릴 심산이었다. 예상되는 행위의 나열을 통해서 그의 실직을 알리지 않겠다는 나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죠. 왜 알리지 않냐면 실없이 복직에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대요. 왜냐하면 금방 복직할 거니까 알리지 않아야지 이게 아니라 실직 소식을 말하는 순간 위선적인 걱정을 듣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동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동정을 받기 싫기 때문에 남편의 실직을 알리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이제 지나온 날을 더듬어 보며 앞으로 살 날을 헤아려 보는 어떤 관조기에 들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남편이 실직한 지금 이 시기를 관조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조는 조용한 마음으로 대상의 본질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시기가 천천히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조용한 마음으로 삶의 본질에 대해서 바라보는, 생각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쓸쓸해져서 나는 그에게로 다가갔고 그가 봄 기운이 무색해지는 말을 슬쩍 흘렸다. 노인네보다 먼저 죽으면 안 되는데 말이야 라고 좀 갑작스럽고 엉뚱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지한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중병 걸린 사람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싱싱한 사람이 안 죽어요. 죽긴 누가 죽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남편은 또 계속 엉뚱한 얘기를 하다가 내가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나봐. 속이 허해졌고 진기가 다 빠져버렸어. 라고선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1년쯤 어디 낯선 데 가서 고생이나 실컷 했으면 좀 살 것 같아. 어젯밤에는 밤새 그 생각만 주물럭거렸어. 라고선 말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주물럭거렸다. 생각을 만졌다고 표현한 데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러자 아내는 나는 하세요. 누가 말려요. 탄광 같은 데 가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한번 살다 오세요. 라고서 남편을 약간 비꼬는 듯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남편에게 다들 너무 편하니까 나사가 풀린 거예요. 해직 기자 중에는 옳은 직장 못 구해 전전긍긍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그런 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하잖아요. 라고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교과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친구들은 악이 살아있을 테니 이런 무력감 같은 것도 모를 거야. 자신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남편에게 당신은 악이 없어졌어요 라고 말을 하자 남편은 내가 언제는 악이 있었나? 난 착한 사람이야. 악이 없다고 사람도 아닌가? 사람이 악만으로 어떻게 살아? 무쇠처럼 살았어. 정말 한심천만이라는 생각이 들어. 라고선 지난 삶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남편의 말을 나는 궤변 늘어놓지 마시고 나사를 좀 조여보세요 라고선 궤변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남편의 말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말합니다. 당신 지금 너무 편해서 걱정이 없어서 그런 거다 라고 말을 해요. 남편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남편이 너무 편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좀 나태해진 거다. 그러자 남편이 내가 편하다고 웃기고 있네 라고서 아내의 말에 냉소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계속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 거죠. 돈 번다고 남의 돈 벌어준다고 쓸개까지 빼놓고 별 지랄을 다 떠는데도 나처럼 눈알 똑바로 박힌 놈이 5만 있어도 당장 내 사업 버리겠네. 마누라를 전당포에 잡혀서라도 어느 놈이 무슨 욕을 하고 지랄을 떨어도 열심히 살아봐야지 라고서 남들이 욕하더라도 열심히 살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살아가려는 남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나같이 눈알 똑바로 박힌 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지쳐있었다. 일에 치여 잠시 멀미를 내고 있을 뿐이었다. 책임감이 강하고 남의 사정을 쉴 새 없이 곁눈질하며 속물들이 꾸려가는 이 세상과 보조를 맞춰가는 사람이 갑자기 만사에 흥미를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 증세는 또 다른 일종의 무력감 내지는 허탈감이었고 삶의 회의였다. 각성의 계기가 될지도 모르므로 그에게는 차라리 축복이었다. 지금 심신이 지쳐있는 남편의 상태를 남편이 해고당한 것을 각성의 계기이자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이 순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나의 인식이 드러납니다. 나는 그를 이해할 수 있었고 이해했기 때문에 갱년기라기보다는 관조기에 접어든 그의 뒤숭숭한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가 세상살이와 인간관계에 좀 더 분별력이 있어지리라고 믿었다. 라고서 그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나의 시점으로 남편에 대해서 주관적인 판단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글이 끝나요. 이 소설의 특징은 아까도 말했듯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취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특정 집단, 즉 기자죠. 기자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매호별곡과 양저설, 갈래복합 지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호별곡은 가사예요.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는 삶, 강호 한정을 노래한 가사인데 이제 일행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늙고 병들고 게으른 이 성품이 세정도 모르고 인사에 우활하여 공명부기도 구하기에 재주 없어. 빈천기한을 일생에 겪어 있어 라고 해서 지금 화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자 자신은 늙고 병들고 게으르다. 그리고 나는 세상 물정도 모르고 인사에도 어리석다. 그리고 공명부기를 구할 재주도 없다라고선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빈천기한을 일생에 겪었대요. 가난함을 나 있을 동안 겪었다. 화자의 가난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낙천지명을 잠깐 들었더니 낙천지명은 어휘풀이에서 알 수 있듯이 하늘의 뜻에 순응하여 자기 처지에 만족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안분지족의 태도, 그리고 운명론적 태도가 드러나는 거죠. 여기에 잠깐 들었대요. 여기는 바로 산수, 자연에 해당해요. 산수에 벽이 있어 우연히 들어오니, 여기서 벽이라는 것은 무엇을 치우치게 즐기는 굳어진 성질이나 버릇이에요. 나는 이 자연을 즐기는 그런 버릇이 있어서 우연히 여기 들어왔다. 자연 속에서 살게 된 상황을 말하는 거죠. 득상도 모르거든 영육을 어이알며 시비를 못 듣거니 출척을 어이할까. 대구법과 서리법이 사용되었네요. 자기는 영육도 모르고 출척도 모른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익히 낀 바위에 기대어 앉아보며 그늘진 송근을 베고도 누워보며 한담을 못 다그쳐 산일이 비껴시니 심승을 언제 앓고 체약이 저물거다. 지금 자연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도 번거로워 떨치고 걸어올라 두 눈을 치켜뜨고 만리를 돌아보니 외로운 따오기는 오며가며 다니거든. 망망속물은 안중에 티끌이로다. 망망속물은 아득한 속세를 의미합니다. 산수와 반대의 의미를 지닌 시어겠죠. 이 속세가 안중에 티끌이래요. 즉 속세가 엄청 멀리서 보인다라는 거니까 속세와의 거리감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부기공명 잊었거니 어조나 날 대하랴. 부기공명을 잊었다, 속세를 잊었다라고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낚시터에 내려앉아 백구를 벗을 삼고 술동이를 기울여 취토록 혼자 먹고. 백구를 벗을 삼고, 여기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태도, 자연 친화적 삶을 지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술동이를 기울여 취토록 혼자 먹고, 여기에서는 자연에서 즐기는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만강풍류를 한 배 위에 실어오니, 풍류를 배에 실어왔대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를 통해서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표현 천지에 걸린 것이 무엇이랴. 두어라 이렁성그려 종로한들 어이하리. 내가 여기서 늙어 죽는들 어떠하리. 늙어 죽어도 뭐 여한이 없다라는 거죠. 이 자연 속에서 삶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현재의 자연 속에서의 삶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심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어려울 것이 없는 그런 가사였죠. 주제는 아까도 말했듯이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는 삶, 강호 한정입니다. 그 다음에 양저설을 볼게요. 양저설은 이 작품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설에 해당합니다. 갈래는 설, 고전수필이에요. 따라서 여기 나오는 나는 글쓴이이자 서술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읽어볼게요. 내가 기국원을 가꾼 지 10여 년의 이름난 풀과 아름다운 나무들을 대략 갖추었다. 글쓴이의 경험이 드러나죠. 글쓴이는 10여 년 동안 이 기국원이라는 정원을 가꾼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여 년이 지나서 대략 아름답게 갖춰졌대요. 우거져 거칠고 어지럽게 섞여있는 범상한 나무들은 일체 기국원에서 물리친 지가 오래되었다. 그런데 바로 원의 동쪽 평탄한 곳 아래에 한 나무가 살고 있었는데 그 뿌리는 굽어 서리서리 얽히고 그 가지는 무성하고 더부룩하니 빽빽한데 베어내도 다시 무성해지고 호미로 메어도 없어지지 않더니 몇 년이 되지 않아 무성해졌다.
가서 살펴보니 대개 일컫는 참중나무와 비슷했는데 가죽나무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또 느낀 바가 있어 원을 가꾸는 하인에게 자르지 말라고 하고 흙을 북돋워주고 그 가운데를 성기게 하고 곁으로 널리 퍼지게 했더니 울창해지고 무성해졌으며 짙게 그늘을 이루었다. 처음에는 이 나무, 가죽나무라고 불리는 이 나무를 계속 베어냈어요. 왜냐면 거친 나무로 아름다운 나무들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베어내도 계속 무성해지고 이래서 가까이 가서 살펴봤는데 가죽나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죽나무, 즉 이 나무의 정체를 알고 나서 기뻐하면서 이제 하인에게 이 나무 이제 더 이상 자르지 말아라 라고서 하고서 흙도 북돋워주고 가꾸기 시작한 겁니다. 늘상 나는 거기에서 머무르며 그곳에 있지 않은 날이 거의 없었다. 가죽나무에 대한 글쓴이의 애정이 드러나는 거죠. 객이 있어 지나가다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지나가던 손님이 나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당신이 기거하는 것을 보았는데 동산의 이름은 기국이라 짓고 집은 오동으로 이름 짓고 마을은 소나무로 이름 지었다. 대나무가 가리고 있으며 매화가 있어 향기가 나고 또 그 다음으로 작은 길을 복숭아와 오얏나무로 채웠으니 온갖 향기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서 지나가던 나그네가 나가 기거하고 있는 곳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저 가죽나무라는 것은 악목이다 라고선 글쓴이가 가꾸고 있는 가죽나무는 나쁜 나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악목은 질이 나빠서 제목으로 쓰지 못할 나무를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싫어하는 사람들의 도끼의 베어짐도 부족한데 도리어 사랑하고 길러 영화와 꾸밈을 받게 하고 더불어 향기로운 나무들과 나란히 있게 하였다. 이 안 좋은 나무를 다른 향기로운 나무들과 지금 나란히 있게 하고 있네? 라고선 글쓴이를 비판하는 거죠. 이것은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 외람되이 군자들의 모인 대열에 나란히 한 것과 같다 라고서 악목인 가죽나무가 다른 향기로운 나무와 섞여 있는 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 바로 가죽나무고 군자들은 향기로운 다른 나무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것은 군자가 부끄럽게 여기는 바가 됨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큰 것 아닌가. 주부자가 말하기를 한 그릇 속에 향내와 악취가 섞이면 향기의 깨끗함을 구하기는 어렵다고 했으니 그대는 어찌 더러움과 고상함을 섞으면서 취하고자 하는가 라고서 주자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나가 응답을 해요. 지금 인물 간의 대화로 이루어진 거죠. 그렇다. 그대의 말이 참으로 옳다 라고선 가죽나무를 가꾸는 것에 대한 나에 대한 객의 비판을 일단 옳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는 비판에 대한 반박이 나와요. 또 대저 가죽나무의 삶은 또한 우연이 아닌 것은 처음에는 나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고 망령되이 당세에서 쓰임의 뜻이 있어 문득 얕은 재주와 기능으로 벼슬아치의 뜰락에서 구하고자 시도하기를 여러 해였다. 자신은 이 속세의 쓰임의 뜻이 있어서 벼슬을 구하고자 했었다라고서 세속적 가치에 얽매였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퇴락한 물건은 팔리지 않고 어긋나 맞지 않으니 소용이 없음을 확실하게 알아 게으름을 피우며 쉬고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가죽나무가 홀연 내 정원에서 자라나니 이것이 곧 내가 가죽나무에서 구하는 것이 아닌가. 가죽나무는 거의 나의 삶을 위한 것이고 이것에 또 내가 느낀 바가 깊었다 라고서 가죽나무를 통해서 삶의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것을 밝히고 있죠. 또한 물건은 제목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제목이 되니 대들보라는 것은 그것을 벤 것이고 의나무와 오동나무는 제목이 되니 검은고라는 것은 그곳에서 취한 것이다. 오직 가죽나무만은 제목이 못됨으로 쓰임이 없고 쓰임이 없으므로 자제하여 비와 이슬을 배불리 먹고 바람과 서리를 실컷 먹으며 이에 하늘이 준 운명을 다한다. 이 부분에서 가죽나무와 달리 제목이 되는 소나무, 잣나무, 의나무, 오동나무를 제시하고 있죠. 대조를 통해서 가죽나무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 인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죽나무는 쓸데가 없어요. 검은고가 될 수도 없고 대들보가 될 수도 없고 따라서 그냥 베어내지 않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비와 이슬을 배불리 먹고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실컷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나 역시 다행히 세상에 쓰임이 없으므로 내 분주에 편안히 내 천성을 다한다. 이 부분이 바로 가죽나무와 글쓴이인 나의 공통점에 해당하는 거죠. 벼슬도 나를 얽어맬 수 없고 형벌도 나에게 더해줄 수 없다. 한가롭고 여유있게 놀다가 늙어서 또한 숲과 풀 사이에 죽을 것이니 이것이 쓰여짐 없는 것의 귀한 바이고 물건과 내가 같이 즐기는 것이다. 그대는 이것을 원망하니 또한 다르지 않는가? 라고 했더니 객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가버렸대요. 객은 글쓴이가 가죽나무를 가꾸는 것을 어리석다고 비판했지만 자신의 비판에 대한 이제 글쓴이의 반박을 듣고서 이거에 대해서 또 반박하지 못하고 그냥 인정하고 간 거죠. 이렇게 객과 나의 대화를 통해서 가죽나무를 통해 얻은 삶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질문과 대답을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낸다는 것이 특징이겠죠. 지금까지 문학 6작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문제풀이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꼭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1년 고2 11월 학력평가 국어 영역 중 독서 파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지문이 출제되었는데 첫 번째로 터치스크린 패널의 원리 먼저 공부할 거고요. 두 번째로 UN 해양협약에 따른 분쟁 해결, 그리고 세 번째로 소시르와 비트겐슈타인이 제시한 언어의 의미, 이렇게 3가지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 다뤄볼 지문은 터치스크린 패널의 원리 되겠습니다. 이 글은 터치스크린 패널 중에서도 정전 용량 방식을 쓰고 있는 패널, 정전 용량 방식의 여러 가지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정전 용량 방식에는 크게 2가지로 나뉘죠. 표면 정전 방식, 투영 정전 방식. 투영 정전 방식은 다시 2가지로 나뉘죠. 자기 정전 방식과 상호 정전 방식. 용어에만 조금 익숙해지신다면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게 없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은 각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초점을 두시고 공부해야 돼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터치스크린 패널의 개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스크린의 특정 지점을 직접 접촉하면 그 위치를 파악하여 해당 위치에 설정된 기능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쉽죠. 터치를 하면 직접적으로 무언가가 나오니까요. 자, 정전 용량 방식이라는 것은 무엇의 변화를 측정하여 정전 용량의 변화를 측정하여 접촉된 위치를 파악하는 것. 이게 바로 정전 용량 방식의 특징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단에서부터 끝까지 설명할 이 모든 방식들의 공통점이 바로 정전 용량을 측정해서 접촉 위치를 파악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정전 용량 방식의 첫 번째로 표면 정전 방식이 나오죠. 표면 정전 방식은 패널의 네 모서리에 있는 각각의 감지 회로가 동시에 정전 용량의 변화를 감지하여 전도성 물체의 접촉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 전도성 물체라는 말이 헷갈리시면 숟가락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죠. 표면 정전 방식에서는 패널의 표면에 전도성 투명 필름을 덮어요. 이 전도성 투명 필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센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표면 정전 방식의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자, 센서의 투명 필름에 전도성 물체, 손가락이 접촉하게 되면 물체의 전하량과 패널의 전하량의 차이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전압이 변화하고 이로 인해서 전기장이 생기고
이 전기장은 정전 용량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누가 감지하죠? 감지 회로가 감지하는데 내 모서리에 있지요. 그리고 이 변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 그래서 물체가 어디에 접촉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죠. 손가락이 위를 터치했는지 아래를 터치했는지. 표면 정전 방식은 장단점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장단점이 제시되는 방식이 표면 정전 방식이 있고 뒤에 상호 정전 방식도 장단점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내용 확인 문제에서 출제됐을 때 실수 없도록 하십시오. 장점은 구조가 단순하고 단가가 낮다는 거죠. 그런데 정확도가 낮고 한 번에 하나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지점을 접촉했을 때는 인식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 거 투영 정전 방식 들어가겠습니다. 크게 정전 용량 방식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투영 정전 방식도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죠? 자기 정전 방식, 상호 정전 방식. 자, 일단 투영 정전 방식은 무엇이냐면요. 접촉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패널의 일정한 구역마다 배치를 했다. 앞에 언급했던 표면 정전 방식의 센서는 전도성 투명 필름이 담당했는데 여기서는 패널의 각 부분에 여기 센서를 위치해 놓은 거죠. 그 중에 자기 정전 방식이 뭔지 알아봅시다. 자기 정전 방식은 앞에 언급했던 표면 정전 방식과의 공통점이 먼저 나와요. 지금 노란 줄 친 부분은 앞에 표면 정전 방식과의 공통점인데 패널의 전도성 물체에 손가락이 접촉하면 물체의 전하량과 패널의 전하량의 차이에 의해 전압이 변화하고 형성된 전기장에 의해 증가하는 정전 용량을 측정한다. 정전 용량을 측정한다는 건 공통점,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층에 여러 개의 행과 열의 형태로 배치된 각각의 센서들을 활용한다는 것. 센서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지점의 접촉을 센서가 인식을 하면 센서의 각 행과 열의 끝에 감지 회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정전 용량의 변화를 감지하고 어디에 접촉했는지 접촉 위치를 정교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자기 정전 방식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상호 정전 방식. 가로축으로 배열된 센서인 구동 라인, 그리고 세로축으로 배열된 센서인 감지 라인. 이렇게 두 개의 층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심지어 두 개의 층. 앞에 얘기했던 자기 정전 방식은 한 개의 층이었어요. 각각의 공통점, 차이점 정리하셔야 됩니다. 패널에 전도성 물체와의 접촉이 없을 때는 구동 라인에서는 전압에 의해 자기장이 형성되고 형성된 자기장이 구동 라인이 아니라 감지 라인으로 이동. 그리고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 사이에 상호 정전 용량을 형성한대요. 일정하게. 상호 정전 용량. 그런데 전도성 물체가 접촉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전기장의 일부가 접촉된 물체로 흡수가 되고요. 우리 손가락 안에 전기장이 흡수되는 거예요. 이렇게 흡수가 되면 아까 형성했던 상호 정전 용량이 감소하겠죠. 그런 변화를 감지하고 여기 터치 좌표 쌍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특히 접촉이 정확하게 일어날수록 전기장이 더 많이 줄어든대요.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짚으면 전기장이 더 많이 손가락에 흡수되는 거죠. 다시 한번 물체가 접촉하면
물체가 전기장을 흡수하고요. 따라서 그 안에 기계 안에 있는 상호 정전 용량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어디 좌표에 손가락이 터치가 됐나 형성이 되고요. 이때 터치 좌표쌍은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이 각각 개별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터치 좌표쌍이 만들어질 수 있다. 멀티 터치가 가능하다. 터치 컨트롤러라는 이 부분에서 터치 좌표쌍의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다시 이미지로 처리하고 중앙 처리 장치에 전달해서 마지막으로 어디에 접촉했는지 판단하게 되는 거죠. 상호 정전 방식은 구동 라인, 감지 라인, 교차점을 개별적으로 인식한다고 했죠. 그래서 단점이 있어요. 측정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요. 하지만 장점이 있죠. 멀티 터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기기에서 많이 활용된다는 거죠. 이 독서 지문은 공통점과 차이점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같이 볼게요. 학평에서 나온 유형인데 변형을 한 문제예요. 지문을 여기 같이 제시하기엔 너무 공간이 부족하니까 여러분이 지문을 옆에 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정지 버튼 누르시고 일치하는 것 찾아보십시오. 같이 볼게요. 정전 용량 방식은 비전도성 물체로도 구동이 가능한 방식이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지문의 공통점이 정전 용량 방식이었죠. 정전 용량 방식은 정전 용량의 변화를 측정해서 터치한 지점을 알아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비전도성 물질은 전기장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비전도성 물질은 구동이 불가능하겠죠. 2번 자기 정전 방식은 특수한 재질의 필름을 센서로 사용하여 터치 지점을 인식한다. 특수한 재질의 필름을 센서로 쓰는 것은 제일 앞에 언급했던 표면 정전 방식이에요. 3번 표면 정전 방식은 두 라인의 교차점을 개별적으로 인식하며 측정 시간이 긴 편이다. 표면 정전 방식은 제일 앞에 언급했던 방식이었죠. 두 라인의 교차점을 개별적으로 인식하고 측정 시간이 긴 건 맨 마지막에 언급했던 방식, 상호 정전 방식이었습니다. 4번 상호 정전 방식은 접촉을 통해 해당 위치의 기능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방식이다. 직관적이란 말 어디 나왔었죠? 1문단에 나왔었어요. 터치스크린 패널의 개념을 소개할 때 나왔던 거예요. 여기 상호 정전 방식 패널도 터치스크린 패널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정답은 4번. 5번 투영 정전 방식은 표면 정전 방식처럼 여러 개의 행과 열의 형태로 센서들을 배치했다. 행과 열의 형태로 센서들을 배치한 것은 투영 정전 방식 중에 자기 정전 방식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네요. 이렇게 터치 스크린 패널의 원리 같이 공부해 봤고요. 그 다음 지문 한번 볼게요. 다음 지문은 UN 해양법 협약에 따른 분쟁 해결에 관련된 글입니다. UN 해양법 협약이라는 국제법이 있는데 이 국제법에 따라서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을 설명한 글이에요. 이 UN 해양법 협약은 해양의 이용을 둘러싸고 국가 간의 갈등이 일어날 때 그 갈등을 조절하는 근거가 되는 국제법입니다. 이 문단
자, UN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해양을 둘러싸고 해당 협약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에 관해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뭔가 조정을 해야겠죠. 그런데 조정에 앞서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분쟁 해결에 관해서 신속히 의견을 교환해야 되고 교섭, 조정 절차와 같은 평화적 수단을 통해 일단 분쟁을 해결해 보십시오. 의무적으로. 그 이유는 국제법은 분쟁 해결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각 국가의 동의를 바탕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도 평화적인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강제 절차고요. 이 강제 절차의 과정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UN 해양법 협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강제 절차 들어가 볼게요. 강제 절차란 분쟁 당사국들이 국제적인 분쟁 해결 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그럼 기구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겠죠? 두 가지가 있어요. 중재재판소와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있는데 중재재판소는 상설기구가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분쟁 당사국 간의 합의를 통해 구성되어 우리는 중재재판소에서 분쟁을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구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상설기구예요. 이미 재판관 임명이나 재판소 조직 등이 결정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거나 양국이 동일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중재재판소에 사건이 회부되게 됩니다. 자, 분쟁 해결 기구 방금 보셨고요. 그 다음에는 본안 소송, 자, 중심이 되는 소송이에요. 그걸 담당하는 재판소가 분쟁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한 가지 심리를 거쳐야 돼요. 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을 심사를 하냐면 본안 소송 관할권이 있는지 없는지 심리를 해요. 자, 관할권이란 회부된 사건을 재판소가 다룰 수 있는 권한, 재판소가 이 두 국가의 다툼을 다룰 만한 권한이 있는지를 먼저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본안권이 인정이 됐어요. 그러면 해당 재판소는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고요. 반대로 관할권이 없다라고 판명이 나면 소송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재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겠죠. 그때 해당 재판소는 분쟁 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필요한 경우 잠정 조치라는 걸 명령할 수 있어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잠정 조치, 긴급한 상황에서 분쟁 당사국들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해양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방지할 목적, 이런 목적으로 내려지는 구속력 있는 임시 조치입니다. 강제 절차와 동일하게 구속력이 있고요. 소송 절차가 끝나면 사라지는 임시 조치입니다. 자, 분쟁 당사국이 소송을 제기해요. 우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 소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소송 절차가 개시가 되고 그 이후 본안 소송이 개시가 되고 난 이후에는 언제든지 잠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잠정 조치는 사건이 회부된 재판소, 그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소에서 담당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본안 소송의 재판소와 잠정 조치를 명령하는 재판소가 다른 경우도 있대요. 밑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은 예를 들면은 중재재판소에서 담당을 하는데 잠정 조치를 명령하는 재판소는 국제해양법 재판소에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재재판소에 사건이 회부됐어요. 우리 담당 기관이에요. 그런데 사안이 긴급해서 재판소 구성을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아까 중재재판소는 상설기구가 아니라고 했죠. 그렇게 긴급할 때는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잠정 조치를 담당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자, 이때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중재재판소는 관할권을 얻어야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아직 이게 확정 전이에요. 그래도 잠정 조치가 요청됐던 국제해양법 재판소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을 심리한 결과 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을 갖게 될 것인지 되지 않을 것인지를 예측해요. 그게 예측돼야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잠정 조치의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즉, 본안 사건을 담당하는 이 기구의 관할권에 따라 잠정 조치에 관한 관할권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 방금 한 말이 다시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잠정 조치에 대한 관할권은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소가 관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 인정되기 때문이다. 아까 우리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소가 어디였죠? 중재재판소였죠. 중재재판소. 그런데 중재재판소가 꾸려지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서 우리는 다른 쪽에 잠정 조치를 요구했어요. 어느 쪽에?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그런데 잠정 조치를 결정해야 되는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본안을 담당하는 이 중재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해봤더니 관할권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잠정 조치의 관할권을 얻을 수 있고요. 중재재판소에서 관할권을 가질 확률이 너무 낮다 하면 잠정 조치의 관할권도 부여되지가 않는 거죠. 결국 사건이 회부된 중재재판소의 본안 소송의 관할권의 존재 가능성이 예측되고 관할권 가질 수 있겠다. 분쟁 해결이 긴급하여 잠정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그러면 여기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역시 학력평가 변형 문제예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나 지문이 길기 때문에 옆에 지문을 두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1번 풀어보십시오. 같이 볼게요. 1번 UN 해양법 협약에서는 각국의 동의가 있어야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문단에서 제시가 됐었죠. 각국의 국제법의 특성상 각국의 동의를 바탕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2번 분쟁 당사국이 국가 간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 강제 절차에 들어간다. 국가 간 합의가 평화적인 해결 방식이죠. 여기에 실패했을 때 강제 절차에 들어갑니다. 3번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해양의 이용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이다. 해양의 이용을 둘러싼 분쟁, 그리고 국가 간의 분쟁 해결하는 기구. 정답 맞네요. 4번 분쟁 당사국들이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하지 못했을 때는 상설 분쟁 해결 기구가 해당 사안을 담당하게 된다. 자,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하지 못했을 때 혹은 양쪽이 다른 선택을 했을 때는 중재재판소가 담당한다고 했죠. 중재재판소는 상설 분쟁 해결 기구가 아니라 비상설 분쟁 해결 기구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잠정 조치는
분쟁 당사국이 UN 해양법 협약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은 아니다. 잠정 조치는 긴급한 사항일 때 당사국이 요청을 하면 거기에 심리를 해서 해당한다라고 여겨지면 내려지는 그런 조항이었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선지. 자, 이거 외에도 이렇게 변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지문 같이 공부할게요. 이번 지문은 소시르와 비트겐슈타인이 제시한 언어의 의미 되겠습니다. 가글에서는 소시르라는 언어학자가 이야기한 언어의 의미를 제시했고요. 나에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제시한 언어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학자의 의견이 동시에 제시됐기 때문에 공통점,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우선 우리는 소시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볼게요. 첫 문단에서 보면 소시르는 언어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뒤집는다라고 언급했어요. 뒤에 나오는 비트겐슈타인과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그럼 언어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언어가 현실 세계의 대상을 지칭한다라고 생각했어요. 현실 세계의 대상을 지칭하기 위해 언어가 기능한다는 거죠. 반면 소시르는 언어가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체계에 맞춰서 현실 세계를 인식한다라고 생각했어요. 현실이 중심이 아니라 언어가 중심이 돼서. 소시르에 따르면 언어는 기호 체계예요. 한글도 기호라는 거죠. 현실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의적인 체계이다. 이렇게 생긴 나무라는 형체와 니은, 아, 미음, 우라는 이런 기호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기호란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 표지인데 기표라는 것과 기의라는 것으로 이루어진대요. 기표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 그러니까 외적인 형식이고요. 기의는 그 형식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되겠습니다. 형식과 의미. 예컨대 언어의 소리를 측면을 지칭하는 산이라는 기표, 그리고 그 소리가 지칭하는 의미는 평지보다 높이 솟아있는 땅이라는 의미죠. 이 기표와 이 기의를 대응시켰어요. 그렇지만 우린 알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산이랑 여기 시옷이나 아나, 니은과 같은 기호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언어의 자의성이고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연결되었냐? 그 기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약속일 뿐이라는 것이죠. 언어의 자의성, 언어의 사회성이 드러납니다. 즉,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이에요. 언어는 자의적인 성격을 지닐 뿐이며 현실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 세 번째 나옵니다. 더불어 소시르는 사람들이 언어 체계에 맞춰서 현실 세계를 인식한다는 것. 언어가 기준이에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 랑그와 파롤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랑그는 언어가 갖는 추상적인 체계이고 랑그는 언어 체계. 파롤은 랑그의 바탕을 두고 개인이 실현하는 구체적인 발화예요. 소시르는 어떤 사람이 어떤 발화를 하더라도 그 발화의 표현 방식이나 범위는 랑그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제약받는다. 언어의 체계에 의해서 발화, 파롤은 지배를 받아요. 자, 예를 들어 언급을 하죠. 한국에서는 빨간 계통의 색을 가리키는 말이 이렇게 많아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한국어만큼 그렇게 다채롭게 색깔을 지시하는 표현이 없죠. 한국어에는 뭐가 많은데 영어에는 없어요. 그럼 그거에 맞게 인식된다는 거죠. 랑그에 맞게 사람들의 현실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결국 랑그의 차이에 따라 사람들이 현실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언어가 기준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휘를 선택하고 체계에 맞춰서 발화하는 주체가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소쉬르는 발화의 진정한 주체는 그 사람이 아니라 랑그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는 랑그를 중심으로 현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랑그가 핵심이에요. 언어 체계가 핵심입니다. 즉, 소쉬르의 언어학은 언어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언어가 현실 세계를 수동적으로 재현하는 수단이 아니며 오히려 언어가 현실 세계를 구성한다는 생각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언어에 따라서 현실 세계가 달라집니다. 라고 소쉬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의 의미 한번 볼까요? 비트겐슈타인에 있어서 언어의 의미의 핵심은 바로 삶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비트겐슈타인에게 언어는 삶의 다양한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르게 혹은 유사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사용, 삶, 실제 현실. 이게 바로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하는 핵심이에요.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배우는 것이 일상 활동들의 맥락 속에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타인의 언어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거래요. 언어의 체계를 배우고 문법을 배우고 이게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 빨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배운다는 건 쌍비읍의 아의 리을과 같은 철자를 배운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미술 시간에 눈앞에 있는 빨간 사과를 그려보세요 라는 교사의 말에 빨간색을 골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일, 즉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일, 그게 바로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빨강이라는 단어를 배웠는데 빨강이라는 단어를 쓸 줄은 알아요. 그런데 빨간 물체 가져와 라고 했을 때 가져오지 못한다면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에서는 언어를 배운 게 아닌 겁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게임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요. 게임의 규칙은 절대 불변의 법칙이 아니다. 땅 따먹기라는 게임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언어의 비유를 하면 언어의 규칙, 언어의 지시적인 의미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언어로 삶을 어떻게 꾸려가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자, 이렇게 빗대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언어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활동과 관련해서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활동, 사용, 적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사람들의 삶과 엉켜 있으면서 사람들의 삶을 반영한다는 것을 언어의 모호성을 통해 설명하기도 해요. 모호한 말들이 우리한테 있죠. 크다, 작다와 같은 표현. 이거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모호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언어의 모호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왜? 사람들의 삶이 묻어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이 없다면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언급 자체를 할 수 없게 되고, 게다가 사람들은 의도적으로도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느냐.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언어는 모호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런 모호성, 불명확성, 이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명확성이 융통성의 여지를 없앨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이 전통적인 개념을 부정한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전통적으로 어떤 개념을 형성한다라는 것은 수많은 종류의 나무로부터 공통 요소를 추출해서 나무라는 개념을 형성하는 것처럼 이루어졌죠.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개념을 사용할 때 그것의 적용 사례들에 반드시 공통 요소가 있어야 되는 강박관념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공통 요소가 없을 수도 있다. 왜죠? 언어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과 물려 있어서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다양한 만큼 언어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통 요소는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 언어란 현실 세계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소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기서는 소통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자주 나온 단어로 바꾸자면 삶, 생활 양식, 사용, 적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문제 한번 볼게요. 앞에 학력평가 변형 문제도 있는데 내용 확인 문제, 기초적인 거 풀어봅시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이 긴 편이니까 지문 옆에 놓고 풀어보세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십시오. 같이 볼게요. 소슈르는 언어를 기호 체계로 파악하고 이 기호 체계가 현실 세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 언어를 기호 체계로 본 거 맞지요? 그리고 이 기호 체계, 언어가 현실 세계를 구성한다. 가글의 마지막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2번, 소슈르는 랑그와 파롤은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약속일 뿐 필연적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다.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고 필연적 관계가 없다라는 말이 언급됐었죠. 어디에서? 랑그와 파롤이 아니라 기표와 기의에 관한 설명에서 언급이 됐어요. 랑그와 파롤을 언급한 이유는 여기 뒤에 나오는 이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언어 체계에 맞춰서, 랑그에 맞춰서 현실 세계를 새롭게 인식한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때 랑그와 파롤이 언급이 됐고요. 방금 얘기한 이것은 기표와 기의의 관계에 관한 설명입니다. 3번,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불명확성을 통해 의미 사용 이론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자, 언어의 불명확성, 비트겐슈타인이 긍정적으로 파악했던 거죠. 사람들의 삶이 다양하니까 언어도 다양한 것이다. 그래서 불명확한 것이다. 그 삶의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의미 사용 이론,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이론이죠.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언어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4번, 비트겐슈타인은 사람들의 삶처럼 언어도 다양하기 때문에 개념의 공통 요소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방금 언급한 것이죠. 5번,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게임에 비유해서 사람들의 구체적 활동에 관련된 언어가 의미 있는 언어임을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 활동, 삶, 사용, 적용, 이것과 말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같이 다뤄보지 못했던 이런 학평 변형 문제나 뒤에 서술형 문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제에 출제해 놨거든요. 이 자료를 통해서 공부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